본격 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신호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이 사실상 윤심을 거론하며 친윤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기현 대표와 당내 중진들은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정교사 혐의 사건이 분리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들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서영주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충돌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관계가 우리 안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경제본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6일 수능날입니다. 목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수능날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프닝에서 잠시 버벅거림이 있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씨고 상당히 굳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참 좋은 일, 축복받을 수 있는 성과가 꼭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두 분도 같으시죠? 그럼요. 저희 두 사람은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능 보러 갈 때 그 느낌, 이 고사장,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그 느낌을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떨릴 거예요. 네. 떨리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그럴 텐데 차분하게 공부한 대로 준비한 대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휴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네요. 잘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휴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잘 풀어라는 말씀이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야기부터 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수학시험을 치르고 있을까요? 상당히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군요. 네. 자,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한판 없었습니다. 내일 이제 눈이 온다는 이야기는 또 KBS 기상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험 치기에는 괜찮은 날씨인 거죠? 네, 오늘 영상권으로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아침에 시험장으로 갈 때는 좀 쌀쌀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영상권 날씨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이제 비가 서쪽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 그래요. 그럼 약간 좀 서늘한 느낌, 쌀쌀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수능 한파 올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동안 30번의 수능 시험 날 쭉 놓고 보면 한파, 그러니까 영하권 추이를 보인 날은 9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파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져왔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그래도 덜 추운 가운데 시험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예년보다 더 덜 춥게 느껴졌을 그 부분이 응원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갈 때 시험장에 들어갈 때 후배들이 나와서 응원전을 네. 펼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뜨거운 그 응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수험생이 들어갈 수 있어서 더 훈훈했다. 네.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도 받을 수 있었고 또 4년 만인가요? 노 마스크. 그렇습니다. 네. 노 마스크로 좀 편하게 또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기자가 또 휴지 선물을 한다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수능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자, 킬러 문항 배제 이번 시험의 난이도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발표된 내용이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수능 출제 당국에서 이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해서 발표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나와봐야 이번 시험이 정말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한 영향이 있었느냐, 만약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서 전국 모든 수험생을 힘껏 응원한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이번에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대통령이 조금은 갑작스럽게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를 했죠. 그러면서 9월 모의평가에서만 딱 한 번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을 수험생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만 경험해본 채로 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수능이라는 실전에 돌입하게 됐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수험생들을 조금 걱정스럽게 하는 게 이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난이도가 하락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2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수능이기도 합니다. 변별력이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수치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50만 4,588명의 수험을 치르는데 이 중에서 N수생이 15만 9,742명, 31.7%에 달해서 이게 역대 수능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라는 게 재수생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특히 N수생들은 사실 상위권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위권 변별력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의대 열풍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과로 학생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한쪽 부분에서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시험을 잘 보고도 낙방하는 아픔을 겪는 수험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일단 출제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능 출제위원장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고 하고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의 문항으로 변별력 확보한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출제 당국의 의지대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수험생들이 우려한 대로 이게 물수능이 돼가지고 시험을 잘 이게 열심히 잘 보고도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오늘 수능 끝나고 분석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우리 또 시사본부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이죠. 알시파에 진입을 한 뒤 하마스의 작전 본부 그리고 무기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 하마스는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MRI 센터에서 하마스의 작전 본부와 무기 장비 이걸 확인했다. 어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색 결과를 보니까 하마스의 기술 자산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마스가 이 병원 뭐 지하 그 지역이나 아니면은 병원 내부를 테러에 사용했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마스를 겨냥한 거고요. 다만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터널을 발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주장해왔던 하마스의 병원 활용, 병원을 이용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라고 국제사회에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마스는 아니 그거 이스라엘군이 가져온 거다. 무기랑 뭐 장비랑 군복을 가져와서 병원에 두고 그거를 거짓말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확인해 보자. 유엔과 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국제기구가 이스라엘의 거짓말을 좀 검증해 달라,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주장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병원 진입 작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뭐 당연히 인명피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끔찍한 거 아니냐? 신생아 환자, 의료진 보호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다. 병원은 전쟁터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미국도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국제법을 지켜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정밀적으로 작전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좀 두둔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해가 가는 일이다.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조금 결이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좀 줄일 것이냐 그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양측의 교전 중단과 무조건적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네. 이거를 뭐 채택을 했는데 물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미국, 영국이 기권하긴 했지만 이렇게 싸움 멈추고 인질 석방 먼저 하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는 좀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거기에 대한 힘이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질 석방 협상 이야기를 방금 전에 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진전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네요.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외신 보도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교전 중단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인질 석방과 관련해 합의에 진전이 있다. 심지어는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는 지금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50명을 석방하는 제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 하마스와의 합의가 임박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인질 협상안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수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을 비슷한 규모로 한 50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50명을 풀어주면서 사실상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전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질 협상이 되면 일단 수일간 교전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이 협상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번 전쟁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 알시파 병원 진입 작전 때문에 사실 지금 아랍 국가들 중심 물론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교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랍 국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알시파 병원을 방금 전해 주셨다시피 알시파 병원을 무슨 하마스의 이 작전 본부다. 인질도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개한 그 증거를 보면 총 11자루 수류탄, 탄약, 조끼, 노트북 이런 거에 불과해요. 이것을 보면은 작전본부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럼 거의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알시파 병원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지금 반응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인질 협상이 과연 정말 보도가 나온 대로 합의가 되느냐가 과연 확전까지 막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뭐 전쟁보다는 평화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요. 자, 결과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괜찮았다. 네. 좀 개선될 계기를 마련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중국 언론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호평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기자들에게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하면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2가지는 좀 미중이 견해 차이를 좀 줄였다. 뭐 잘된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2가지 정도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두 정상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 지금 국방부장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국방부장이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이 만날 거다. 그러니까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 군사 대화 재개는 그동안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네. 왜냐, 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이런 문제 등을 두고 뭔가 이제 미중이 여러 가지 소통을 해야 뭐 사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받아들이면서 합의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양국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죠. 펜타닐입니다. 여기에 관련 합의도 있었는데 이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 직접 단속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많이 바라던 또 그 부분인데 네.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 사회가 조금 펜타닐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진통제 그렇습니다. 펜타닐이
유통되기는 멕시코로서 이렇게 불법 유통이 되는데 그 원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 제공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18세부터 이 45세 청장년층 사망원이 1위로 꼽힐 정도예요. 그만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강하게 또 얘기를 해왔고요. 하지만 대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사실 4시간 넘게 이 회담을 하면서 대만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거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통일을 위해서 대만을 향해서 어떤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력을 쓰거나 물론 시진핑 주석이 당장 어떤 무력을 쓸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는 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좀 받아들여서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게 중국 기업한테 공평하고 공정하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 통제 등의 경제 조치 앞으로도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최첨단 무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반도체나 아니면은 최첨단 기술이 쓰이지 않게 그런 조처, 그런 공급망 이 여러 가지 조치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바이든이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뭐 통신 전자에서는 하웨이에 대한 제재는 당장은 뭐 풀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제 오늘이 될 텐데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마 예정이 돼 있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 에이펙의 부대 행사로 꼽히는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에도 참석을 해서 네.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에이펙 영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영내 상호 연결성 높이기 위해서 교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미래 세대 이렇게 3개 분야를 강화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이펙이 지금까지 영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왔던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다자 무역 체제 수호자로서 에이펙의 역할과 위상 계속 확대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인 공급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에이펙의 최우선 협력 과제로 이 공급망 확대를 추진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젊은 층 에이펙의 이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청년들을 위주로 한 에이펙 영내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들을 앞으로 교류해 나가자 이런 보관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CEO인 팀 쿡과는 또 단독으로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수능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퇴실 무렵에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우산 챙겨서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도로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여전히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에서 수원, 더 가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달래내고개 3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서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분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와 비봉 부근에서 팔탄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선에서 부곡,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천천히 갑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대관령 부근 3차로에 승용차 고장나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입니다. 남동에서 문학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5개 지역에 총 8만 호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8만 호 규모인데요.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 세교,
3만 1,000호, 용인 이동 16,000호, 구리 토평 18,500호로 65,500호를 공급을 하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에 있는 충북 청주 분평, 또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 화북 여기에 총 14,500호를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내세웠던 게 4가지 기준이었어요. 주택 수요가 충분한 곳, 또 광역 교통 대책을 구축할 수 있는 곳, 또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변 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여기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 4개 기준을 두고 신규 택지를 결정했다,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세교 이 지역이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데 오산시 가수동, 가장동, 걸동 이런 131만 평 일대를 이제 조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 그러니까 인접한 오산, 세교 다른 지역과 묶으면은 8만 호 규모의 신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여기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입지적 특성을 좀 고려해서 연구개발 업무 같은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용인 이동 역시 정부가 강조해온 반도체 신도시의 일환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서울과 가깝고 한강변이한 장점을 지닌 구리 토평, 청주역 오송령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이 청주 분평 지역, 그리고 제주 서부에 비해 개발이 부족한 제주 동부 개발에 호재가 될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제주 화북 지역까지 신규 택지를 만들겠다. 뭐 지금 보면은 특히 공공택지를 비롯해가지고 택지 공급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네. 정부는 계속해서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계속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규 택지이기 때문에 뭐 정작 이제 아파트 등 부대 시설이 지어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하튼 여야가 부동산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에도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네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게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고 용적률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실 근데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라고 하면 이 대상이 전국의 51개 규모 아파트 대단지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써 있긴 한데 해당 사항을 따져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등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시들은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사실상 1기 신도시 특혜법이다. 1기 신도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건축해 주려는 것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특혜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가 5월, 6월, 9월 3번이나 논의를 했는데 이 수도권 특혜 문제가 있다. 이주 대책도 없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여야가 모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논의가 지금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3일에 민주당이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화답을 했고, 또 어제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법안과 함께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통과를 연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상 연내에 통과되기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당연히 이거를 대통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 22일에 곧바로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들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들을 과연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느냐,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체적인 지역별 용적률 규제 완화 수준들도 이게 법안의 핵심 내용인데 용적률을 지역마다 어떤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인지 기준도 아직 안 정해졌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여야가 연내에 갑자기 너무 급하게 통과시킨다.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또 이 근본적인 문제, 수도권 집중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쳐두고 총선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총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잇따라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유 그냥 마실래, 매를 맞고 마실래. 이것도 큰 또 논란이 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경고의 메시지를 혁신위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인데 이인현 혁신위원장의 네. 불출마, 험지 출마, 중진에 대해서 좀 반발 의견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조율되지 않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번복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혁신이가 좀 내부에서부터 단속을 좀 잘해라 이렇게 인서트에서는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기자들과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발언이 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는 대통령을 이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기자들은 워딩을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런 식의 워딩 발언을 하니까 김기현 대표는 아니 왜 대통령을 이 당내 일에 또 이제 공천 관련된 어떻게 보면 혁신 관련된 일에 끌어들이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요한 대 김기현 대 인요한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당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정권은 과연 정말 정권이 맞느냐. 근데 혁신위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떤 방안을 내놓고 또 중진 뭐 지도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정권 주는 거 맞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혁신위의 행보와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혁신위가 과연 뭐 오늘은 수능 때문에 회의를 좀 미뤘다고 하는데 혁신안 4호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혁신위와 지금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맞서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혁신위도 좀 한 템포 늦춰가면서 뭐 시간을 좀 둬가면서 네.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내일 회의 결과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자세한 소식은 이따 2부에서 각설하고 시즌2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대표적인 민주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 어제 BBS 라디오에서요. 민주당을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까지 선택지에 넣어둔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상민 의원이 다시 한번 자기 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걸음을 주고 어떤 물을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개과천선할 가능성이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다. 당내에서 바꿔야 한다는 노력이 내부 총질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를 하면서 사실상 이상민 의원은 물론 12월까지 결정하겠다고 지금 시한을 말해놓은 상태인데 네. 당에서 마음이 많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이상민 의원의 이런 발언에 일단 민주당 내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의원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탈당을 그냥 하려고 하면 면이 안 서니까 탈당하려고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공천권 내놔라 또는 포기해라. 당 지도부의 권한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력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또 비판을 했고요. 당내 다른 비주류 의원이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탈당이나 국민의힘 입당 같은 논의는 해본 적이 없다. 지금 당을 떠나지 않고도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생각이 갈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결국에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잡음들을 어떻게 또 공정한 경쟁으로 걸러내느냐 이게 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중요한 건 또 경제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R&D 예산안을 놓고 연구개발이죠. R&D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쟁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이 집중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감액하는
항목을 이제 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항목을 감액하는 그런 모습 이게 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물론 R&D 예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수도 있다라는 여당 쪽의 얘기는 나왔지만 우선은 민주당의 이제 감액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심사 소위 정부안보다 총 8천억을 증액을 해서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심의 등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항의하며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다 칼질하느냐 아니면은 왜 필요 없는 것들을 증액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R&D 예산은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이 예산 지역화폐 예산 이것도 민주당이 이 증액을 해서 지난 10일 통과를 시켰거든요. 행안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포함한 검찰 같은 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건 대거 삭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묻지마 삭감하면 안 돼라고도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야의 대치 전국 더 가팔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환자 단체에도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13일에 전국 40개 의대 정원 확대폭 수요 조사를 마치고 그 숫자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못했죠. 그래서 전국 40개 의대에서 증원폭을 원하는 게 굉장히 크다. 예상보다 커다. 그래서 발표를 못했다는 게 중론인데 일단 그 후속 조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자 단체들의 수요 조사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전문병원들은 이제 특수한 과목, 특수한 조치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중소병원으로 이 대형 병원의 환자들이 쏠리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전문병원들의 수요 조사도 함께 하고요. 심지어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들도 수요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사들을 반영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들을 좀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자 단체의 수요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많이 의사가 더 나오겠죠. 많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이봉우 연구원 그리고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수능 날이라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805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파이팅입니다라는 응원 문자 보내주셨고요. 0379님은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저희 아들도 얼마 전 수능 보고 지금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아들 생각이 나네요. 3907님 수험생분들 힘들겠지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 소녀시대의 힘내 신청합니다. 저도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께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 소녀시대 힘내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인정도 품앗이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나를 생각해야 나도 그를 생각하게 됨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와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또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지고 갚는 일을 뜻하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한창 바쁜 모내기철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모내기를 해 주었던 방법입니다. 이같이 돕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두레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말하지요. 모심기 두레, 김매기 두레, 길쌈 두레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추렴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데요. 품앗이, 두레, 추렴은 모두 고유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빌걸, 알립자를 쓰는 한자어 표현 걸립도 있습니다. 걸립은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제주를 부리면서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금 마련 행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수능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차츰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기온이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 많은 지역에 올가을 첫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충청 남부와 전라도는 모레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1에서 3cm,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2에서 7cm, 제주도 산지는 최고 10cm, 전북 동부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대구 10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안동 0도까지 떨어져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가 해온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블록화된 세계 경제 공급망의 연결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팀쿡 애플 CEO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수능 날인 만큼 수능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박지원 캐스터도 수능 세대죠? 네, 수능 세대죠. 네.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네. 네, 갑자기 사이즈네. 네. 자, 오늘 수능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도 착용했었던 이전의 수능과는 다르게 오늘 수능은 노 마스크 또 수능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후배들의 응원가도 들려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수능에서 시험장 앞에 단체 응원이 금지된 지 4년 만에 다시 후배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채워졌고요.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으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험장에 입시를 했고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능 한파가 없어지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시험장 안으로 수험생들은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후배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한동안 학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수능 날짜가 이제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왜 목요일인지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수요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한 주의 이 주중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목요일일까요? 왜 하필 목요일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험지와 답안지 운송 문제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수능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수능이 목요일로 고정된 거는 2007년도 수능 때부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일 3일 전부터 시험 운송을 시작하죠. 시험지 운송 차량은 보안사항 이유로 경찰의 경호를 받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은 주말은 운송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시험지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목요일에 시험을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3일 전부터 이제 시험지 운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 수능도 수요일 세대냐 또 목요일 세대냐 이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면 아예 금요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금요일 보면 되지 왜 하필 목요일이냐 하실 수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를 회수해서 평가원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요. 금요일에 수능을 치르면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시험지를 인쇄하면 더 빨리 운송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수능은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이겠죠. 인쇄 장소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안을 신경 쓸 곳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부는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을 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운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사본부도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자이언츠 판다 커플이죠.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판다 푸바오. 네. 어떤 분이 저를 닮았다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그 생각 잠깐 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다 푸바오가 탈출 소동을 일으킨 것에 결국 외출 금지 조치를 당했다면서요. 네, 영상을 보면요. 힘껏 발을 올리고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들고 담을 넘어가는데요. 담장 너머로 향한 푸바오는 관상용으로 심어져 있는 대나무를 꺾어서 휘두르고요. 맛까지 봅니다. 가보지 못했던 구역도 이곳저곳 탐험합니다. 사육사들이 당근을 들고 푸바오를 설득하는데 한 30여 분간 푸바오는 이 짜릿한 일탈을 즐겼습니다. 지난 13일에 이렇게 푸바오가 담을 넘어서 탈출을 시도하면서 관람객들이 이제 퇴장을 하고 대기 시간이 한 100분까지 늘어지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푸바오의 월담은 판다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직접 데리고 온 후에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월담도 참 귀엽게 한다. 할아버지 부르려고 일부러 저런 것 같다 등의 반응들을 보였어요. 네. 혹시 또 푸바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검색해 보면 금방 또 어느 장소인지는 나올 것 같고요. 자, 푸바오가 철조망을 넘어간 게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담을 넘은 걸 맛을 들린 건지 사실 지난 8일에도요. 푸바오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야외 방사장에 설치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은 당시에 오 하고 탄성을 자아냈고요. 이게 푸바오 월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또 담을 넘은 걸 보면서 네티즌들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졌나 보다. 푸바오 만족스러운 표정이 너무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바오의 이런 월담 사건은 귀여울지는 몰라도 푸바오에게는 벌이 내려졌는데요. 바로 외출 금지입니다. 푸바오가 사고친 담장을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번 주 푸바오 보러 갈 계획하신 분들은 못 보러 가는 건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야외에서만 보지 못할 뿐 실내 방사장에서 푸바오를 만날 수 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푸바오를 실내이기는 하지만 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11년 이후 매년 열리는 롤 월드 챔피언십, 바로 게임 관련이죠.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이고 또 2030 세대에게는 피파 월드컵 축구만큼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자, 롤드컵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에 결승이 그렇게나 열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뜨겁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인기 온라인 게임인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립니다. 롤은 지난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금메달 리스트가 뛰고 있는 T1 결국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가격이 자리별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24만 5천 원까지인데 그 안표 가격이 정가의 10배가 넘는 300만 원에 치솟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자, 월드 챔피언십입니다. 한국 팀이 결승에 올라갔다. 네. 그럼 상대 팀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WBG라고 해서 웨이보 게이밍 포 아우디와 맞붙습니다. 신기한 건 감독과 최고 스타가 모두 한국 사람인데요. T1 감독으로 지낸 양대인 감독,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더샤이 강승록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마치 양궁 생각이 나네요. 결승전은 그러면 어디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결승전은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대형 화면으로 설치하고 경기 생중계를 준비 중입니다. 결승전 당일에 한 15,000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야외에 너무 사람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CGV에서도 전국 30여 영화관에서 결승전을 생중계하는데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예매하시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게요. 티켓 가격이 영화표의 무려 2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일에 부산에서 4강전 당시에도요. 영화관이 거의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능이 끝난 후에 수험생들도 몰릴 예정이고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도 결승전의 개막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서 결승전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요? 맞습니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뉴진스에.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 네. 관전은 영화관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여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또 롤게임도 롤드컵도 만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 노인 등을 주로 지원하던 복지관에서 요즘은 좀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 노인 등을 주로 지원하던 복지관에서 요즘은 청년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끼라도 아끼려는 심정인데 한때는 20대 사이에서 소비 트렌드로 가심비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심리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소비를 말했는데 고물가 시대에 가심비는 옛말이 됐고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다수의 20대는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도 더 가성비를 고려하거나 아예 소비 자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28살 한모 씨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돈이라서 거의 집안에만 있는데 식비라도 아끼려고 복지관에 용기를 내서 왔다라고 하네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만 보더라도요. 물가가 지금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대학생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가 인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절반 이상이 식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 77%는 최근 물가 상승 이후에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항목은 뭔가요? 라고 했더니 식비라고 했어요.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먹고 싶은 건데 이 식비마저도 부담이 된다라는 건 이미 다른 지출도 많이 줄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네. 식비를 줄여야 된다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자, 물가가 비싸니까 안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안 나가면 또 사람들 안 만나게 되니까 또 사회성이 단절되는 거 아닌가 우려할 수도 있을 텐데 청년 대상 식사 지원 사업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고립 청소년들의 비율이 지금 13% 정도거든요. 일반 청년들이 하루 한 끼를 먹는 비율의 2배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지출 부담이 커지면 외부 활동이 제약되면서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관악부의 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주는데요. 뭐 샌드위치나 과일 도시락처럼 포장 메뉴도 가능해서 인근 청년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나고 있고 2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나이대도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밥상 동아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를 자주 찾는다는 대학생 정모 씨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매주 3차례, 4차례 지하철을 타고 찾아오는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식비도 해결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성격도 밝아졌다라고 하네요. 네,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밥을 함께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 한다라고 그렇죠.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식사 뭐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오손도손 나누면서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수능 세대는 아니신가요? 수능을 지켜봤죠. 네, 죄송합니다. 장 소장님 아예 말씀에 본고사 세대신가요? 학력고사. 네, 본고사는 학력고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일단 많은 화제거리가 나오고 있는 또 인물은 또 인요한 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이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친윤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 이른바 우유를 가지고서 또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큰 파급 현상을 불러오게 됐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가 왔다. 윤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외부에서 혁신위원장과 대통령이 만나는 건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만나진 않지만 격려를 했다. 자,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 말을 두 분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장 소장님. 내 뒤에는 용산이 있어. 허투루 듣지 마. 나 개인적인 인요한의 얘기가 아니야. 이건 진중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히 무시하고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협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인 즉슨 용산의 말이다.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라 안 했어요. 용산의 말이다. 용산의. 네. 용산이 대통령 아닌가요? 있다. 용산의 대통령이 계시죠. 계시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용산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김한길 위원장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인요한 위원장이 드디어 패를 깠다. 패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올 때 뒤에 누가 있냐.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발로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결국에는 뒷배의 미스터리를 공개한 거예요. 내 뒤에는 용산이 있다. 그때 한참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추천이었다. 근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의지하는 분이다. 그럼 이 함수관계가 뭐예요?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거를 숨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저도 이 뉘앙스가 애매했어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했잖아요. 그 매가 이거였던 거예요. 용산 가서 매 가져왔어요. 오, 그렇잖아요. 에이. 그래서 윤신매를 가져왔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를 밑줄치고 용산이다. 그렇죠. 용산이죠.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마음.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려고 요청을 했을 때는 만날 수가 없죠. 지금 이 메시지만으로도 공천 개입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이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혁신안, 그러니까 친윤을 치워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강한 의지. 결국엔 이 오도가 용산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님이나 저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인요한 위원장 뒤에는 용산이 있다라고 해석을 받는 것 자체가 인요한 위원장에게도 안 좋고 용산에도 안 좋고 김기현 당대표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의도된 건지 전략적인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남권 중진 의원들 결단해라, 희생해라, 험지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뒤에는 용산이 있어 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싶어 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커 보여요. 당무 개입 논란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은 뭐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무 개입 안 해요라고 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당무 개입을 안 해요, 대통령이. 근데 이거는 이제 당무 개입까지야 늘 해왔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거는 공천 개입이 되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말은 좀 너무 덧붙이는 말 같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실형 2년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 기소했던 분이 중앙지검장 하시던 윤석열 현 대통령하고 한 법무부장을 하던 서울지검 당시 3차장이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공천 개입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총선에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해서 실형 2년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나간 해석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을 딛고서라도 지금 친윤을 속아내겠다는 용산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거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또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발진이다. 이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는 또 급발진이다. 또 용산발 소신껏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 없는 원론적인 얘기다. 또 최근 장제원 의원도 권력자가 뭐래도 할 말은 한다. 장 소장님 이걸 해석하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은 임 위원장의 표현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서서히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버티고 반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죠. 당의 일에 용산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에게 아주 센 경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는 저는 혁신위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당대표가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험지 출마와 불출마와 관련해서 완전히 감정이 틀어진 것 같아요. 당대표랑 혁신위원장하고. 아니 근데 이것이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단순히 인 위원장에 대한 질책일까요? 아니면 대통령과도 생각이 좀 엇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위원장을 향한 반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항을 한다? 여러 가지 좀 항거를 한다? 그렇게 좀 간이 크거나 배포가 있는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인요한 위원장.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왜 대통령을 왜 끌어들여 인요한 위원장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X표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 위원장의 이 소신껏 하라라는 것을 대통령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 표현. 아니 뭐 과장되진 않았겠죠. 인요한 위원장도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당대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뻥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서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장을 냈겠죠. 침묵한다는 거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 원론적인 얘기했어요.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서는 뭐냐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보면 딱 그거예요.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를 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배포든 간이든 상황이든 간에 정치함에 있어서 이제 나 버림받는구나. 아무리 친해도. 그럼 정치가 그렇죠. 뭐 장제원 의원이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장제원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데요. 자격 없어. 당시 같은 사람이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니까 가장 그 핵심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감히 나를 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은. 이제 뭐 보통 영화에서 보면 잘 따라다니다가 두목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변심해서 두목을 노리죠. 뭐 이런 보통 시나리오를 우리 많이 보는데 영화입니다. 영화 같은 것인데 이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날 버려 하면서 그 반발들을 지금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인간적으로 좀 느끼면서 반발하고 있다.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번 궁지에 몰렸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제 속내를 드러낸 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장제원 의원도 알고 있대요. 본인이 그 지역에 출마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 거예요. 버티고 싶겠지만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 워낙 상징성이 큰 분이잖아요. 윤핵관, 영남, 중진, 삼선 다 걸려요. 그러면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결단을 내린다는 건 뭐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형 행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뭐라고요? 될까요? 대형 행사는 어떻게 이해를 그건 버티고 싶었던 거죠.
내가 버틸 만큼 버텨보고 네. 내가 기싸움에서 버티는 강도가 세가지고 저쪽에서 아 그래 장제원은 무소속이라도 저기 출마하겠구나. 그래 장제원은 좀 내비두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자 본인의 새과시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부터 되게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해 또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해야 될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주 부대변인에게는 이걸 여쭤볼게요. 이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어떤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신껏 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5 혁신안을 보면 이번엔 대통령실로 훅 들어갑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마 자제를 권고하거나 전략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한 이유가 뭐죠? 저기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지금 한참 지금 다툼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거기를 못 넣으면 3호안이든 4호안이든 5호안이든 10호안이 나와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2호안. 장제원 의원이 반발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 버티고 김기현 대표가 급발진하지 말라고 하는 이 2호안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요 청년 비례 50%를 한 달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여기 전략공천 안 되고 출마를 자제해라.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중진들 특히 윤핵관들의 험지 출마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뭐 그런 위기감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검사 출마 또는 용산에서 차출되는 후보자들이 중진 불출마 지역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차원이라면 구색 맞추기죠. 그다음에 지금 친윤 천혜기가 결국에는 찐윤으로 채워넣기 위한 이런 용산의 구도다 이런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냥 한 4호안을 일단 툭 던져놓은 것 같은데 이미 뭐 저기 사표 수리 다 되고 지역구 출마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뒤늦게 무슨 뒷북 치시는. 근데 여기 4.5 혁신안 중에 네. 예측되는 것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출마 자제 권고 이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꼭 출마는 하되 뭐 전략 공천은 배제하자. 경선은 원칙으로 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괜찮지만 당신들 다 출마 자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참모 중에 출마할 사람들 모아놓고 뼈를 깎을 각오로 다 열심히 일을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색 맞추기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장 소장님 이제 이 국민의 내부 사항을 잘 동태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태. 생태. 네, 자제해 주시고요. 네. 계속 심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혁신위가 타이밍도 빠르고 너무 거칠다. 네. 이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완장을 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군다. 대통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게 당직자 입에서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자, 장 소장님.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손 누굴까요? 누구의 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얘기한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에 인요한 위원장도 고백을 했잖아요. 저 친해요. 매일 통화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에요. 3-4번 정도 통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비판들이 혁신위가 일을 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혁신위가 그러면은 대통령 눈치도 보고 김한길 위원장 눈치 보고 김기현 당대표 눈치도 보고 장제원 눈치 보고 그렇게 혁신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완장 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굴어야 혁신의 칼을 휘두르지 눈치 보면서 무슨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건드려? 나 화가 났어. 그런 분이 인터뷰를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올수록 어쨌든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성시 부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약과 활동을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오랫동안 김한길 위원장이 거론되는 이유 뭔가 특별한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주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을 좀 만드는
제조하는 능력이 좀 있다. 그게 뭐 꼬마 신당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전략 지략가로서는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쓰임새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념이나 가치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 없이 본인이 쓰임새가 있다면 어디에서든 가서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으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정책 컨설트의 역할들을 조금 더 이제 수준 높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아, 정치색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가 미숙하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한테 나름 많은 신뢰를 주고 한번 국민의힘이 이 당을 바꿔보십시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저는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 과정들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용산의 어명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틀림없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략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네. 이 와중에 이 장성철 소장이 또 단독을 가져왔습니다. 자, 조만간 김기현 대표가 십자가를 지고 수습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장 소장께서 다음 주 국민의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는데 자, 좀 털어놓으시죠. 그냥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소문, 용산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뭐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다음 주에 그만둘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해서 내년 총선을 맞이할 것이다. 그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올 가능성이 높다. 핵심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좀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그냥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보였고 그러한 내용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도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김기현 당대표 측에서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당원 당규를 친정에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만둘 생각은 없고 쫓아내려고 하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들 3명이 동시에 그만둬야 되는데 최고위원들 보니까 그만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좀 과장된 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좀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문이 눈덩이가 붙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대통령께서 토요일 날 귀국하시고 나서 주말에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좀 판단하실 것 같다라는 것은 공통된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근데 잠깐 물리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예산은 끝내놓고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예산 정기국 예산국회 예산이요? 예. 예산을 뭐 당대표가 하나요?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시즌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든 아니든 비대위 체제로 가면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보좌관도 해보고 원내대표 보좌관 해봤는데 예산은 당대표랑 상관이 없어요. 정책의장하고 장소영 혹시 이 분석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실에서 뭐 연락이 오진 않았나요? 연락은 저한테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저랑 연락했다가 지켜요. 네. 법적으로는 괜찮으신 거죠? 법적인 문제보다 그냥 아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제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진까지 많이 노출이 되면 방송이나 또 인터넷에 출마 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의 공개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이걸 가리켜서 국무위원회 가족들은 의뢰이 많이 노출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례적이죠. 출마 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보도되는 거 저는 자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뭐 예를 들어 대선 후보의 뭐 배우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노출이 되지만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국무위원이 14명이 넘는데 누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날 행사도 보니까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이날 보니까 다 국무위원 배우자들이랑 여러 이제 기관장들의 배우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유독 딱 찍어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만 솔선수범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69명의
그 배우자들은 솔선수범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 예를 들면은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 배우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쓰면 일반적이죠. 근데 딱 찍어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솔선수범을 또 쓴 거고 저도 기자생활 한 8년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기사를 쓸 때 사진 기사를 써더라도 한 장을 나가거나 2개, 3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추고가 됩니다. 아니면 텍스트로 쓰더라도 뭐 이제 부침 사진을 하나, 2개 정도 쓰는데 제가 딱 클릭을 했더니 한 7, 8장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스냅 사진을 다 올렸어요. 저는 이거 좀 과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법무부 홍보 쪽에서 뭐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의심까지 하게 되는 수준의 기사였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아니 좀 음모론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아니 근데 저는 참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동훈 장관이 긍정적으로요? 왜 그러면 이제 대놓고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뒤에 숨어서 그렇게 막 정치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딱 두시고 배우자도 나오셨으니까 총선 출마 선언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 제가 여쭤볼게요. 추경호 장관 배우자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요. 같이 했어요.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배우자도 같이 봉사활동했어요. 여러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 사진을 갖다 쓰겠어요, 기자로서. 저는 건재순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기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한동훈 장관 배우자일 수밖에 없어요. 장소장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럼 거의 출마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치적으로 그냥 저 모양새, 행보, 메시지를 보면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배우자의 사진도 공개적인 활동도 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거칠어졌죠. 예. 그런 거 보면 그냥 나 법무부 장관으로만 있지 않을래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파괴력은 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어디에 출마시키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중도층이 와 나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네, 선대위원장 됐네. 나 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 찍어야지. 과연 이럴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지층은 환호하겠죠. 좋아하겠죠.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으나 한동훈 장관만으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좀 부족해 보여서 내년 총선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가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 리스크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위정교사 혐의 이건 따로 이제 병합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법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때 기각을 했지만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총선 전에 위정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 전에 나오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게 된다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 얘기예요. 저희 주변에요. 아마 민주당 쪽 측이겠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병합을 하지 않고 이제 분리해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하나라도 재판 더 받게 하려고 계속 분리해서 하자고 요청을 한 거를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아예 찢어져서 이제 재판이 되더라도 나중에 됐을 땐 본안으로 합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내용에서도 선고는 또 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본안으로 합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서 바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뭐 지금 뭐 보수 쪽이나 뭐 나머지에서 기대하는 뭔가 총선 전에 이게 뭐 유무죄가 나와서 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80% 이상은 총선 전에 1심 나오기 쉽지 않다. 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위정교사 혐의 쪽으로 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위정교사 혐의도 총선 전에 1심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보통 법원이 판단을 잘 안 하고 2월 달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2달 동안
법관들이 좀 재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3월달 되면은 바로 이제 총선 국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총선 국면 들어갔는데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려 이런 정치적인 부담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때 변수가 되긴 어렵다. 왜냐? 판결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장 소장께 이것도 이어서 물어봅니다. 네. 워낙 지금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또 검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이 안 된다, 방탄 탄핵이다, 나를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또 개인적인 신상 의혹이 많은 이정섭 검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탄핵 남발한다는 또 비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 소장님 보고 계신지요? 행정부와 여권 그리고 권력을 견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하면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탄핵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이정서 수원지검장인가요? 지금 이재명 2차장 검사입니다. 네, 그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탄핵한다라는 것은 왜 우리 이재명 당대표 왜 수사하려고 그래? 수사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부여한 그 소중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회의 권리를 저런 식으로 당대표를 보호하고 남용하는 것은 썩 국민들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예를 들면 이정석 검사가 불법 위법적인 부분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덮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사 이정섭에 대해서의 어떤 내부에서 징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말하자면 헌법상 보장돼 입법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저는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오해 소지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를 막아버리려면 말하자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이정석 검사보다 더 높은 단위에 있는 뭐 지검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징계받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빌미를 잡아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현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했었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법성 있고 불법성 있는 검사 1인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 당론은 오는 30일 1일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 2명의 검사 재추진한다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뭐 확고하게 처음부터 이제 철회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재에다가 의견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었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신청인들의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다, 피해를 주지 않았다로 얘기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끝나고 30일 날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 라는 어떤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 선생님께 짧게 국민의힘은 뭐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진표 의장의 결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 또 가처분 신청까지도 재상정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것은 이제 철회 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 철회됐어요. 다음번에 다시 제의할 수 있어요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것은 그냥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권한쟁의 심판 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는 그 국회 일인데 국회에서 알아서 절차적으로 하세요라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또 지나치게 관여는 또 꺼릴 것이다. 그렇죠. 의장의 권한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이분만 있으면 됩니다. 경제는요.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가 우승을 했네요. 예, 아주 힘든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날 경기장에 다 가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뽑기 된 사람만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우승 뒤에 어떤 보너스라든지 이게 혜택이 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으니까 아마 곧 구광부 예상이 결정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에이펙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제 G20 회의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회의가 이어졌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길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이래저래 좀 성과를 내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자라고 해서 길어졌을 텐데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기대 못 미쳤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미중 간의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 이런 얘기들은 거의 빠지고 마약이라든지 군사 협력 이런 이야기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이클이 이렇게 변곡점을 한번 찍어야 이제 변화가 마련된다면 지금이 계속 악화되던 미중 관계가 좀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시점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좀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일단 내놓고 또 답을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 이런 게 이제 별 탈 없이 좀 진전이 된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경제 문제라든지 산업, 무역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번 시점은 그거를 위한 이제 좀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그래도 4시간의 회담 이후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뭘까요? 어떤 발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이겠다, 미중 관계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미중 관계 자체라기보다는 그 두 나라가 서로 지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중국 측에 요구를 할 테고 또 중국은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요즘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중국 내수도 그렇고 중국인들조차도 자국 내 투자를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게 급선무였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물론 가장 관심이 쏠리지만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러우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갈등 이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 또 세 번째 전쟁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터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마약 문제 좀 중국과 협력해서 좀 막아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제 양안 갈등도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하겠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더 많은 이슈들 논의하고 싶겠습니다만 지금 대선까지 사실 한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거를 지금 해결해 버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의 동력이 조금 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거 일정에 맞춰서 그 의제들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중국은 지금 경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답을 어느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디커플링을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디리스킹 또는 서로 좀 선의의 경쟁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미국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중국 인민들에게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번에 확인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2017년 이후에 6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문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앞에서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도 공감에 상당히 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중 관계가 좀 개선된 것으로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는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한테도 분명히 주는 메시지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 편, 중국 편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거든요. 대다수 국가들은 중간에서 사안에 따라서 미국을 편들기도 하고 중국을 편들기도 하고 중립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처럼 미국과 그 안보 이슈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좋든 싫든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중 관계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일단 악화되는 거는 막자. 그리고 이걸 바닥으로 찍고 이제 좋아지는 쪽을 모색하자라고 스탠드 스틸을 선언한 셈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도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중일이 사실 산업으로 보면 굉장히 협력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기술이나 이런 건 일본이, 또 제조 역량은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비용은 중국이 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그어줬다면 앞으로 이제 한중일 간에는 예를 들면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는 이제 너무 민감하니까 좀 예외를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슬슬 이제 협력을 모색해도 되겠구나라는 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 중에 있는데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내에 또 소모임처럼 IPEF 인도 태평양 EF니까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이건 중국은 배제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중국 견제 배제라는 상황 속에서 IPEF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뭐가 될까요? 예, 요즘 이제 뉴스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야기 들으면 야, 언제적 APEC을 아직도 하고 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분명히 회의는 계속 열리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불평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그런 회의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명분 삼아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좀 이슈들 풀어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PEC 자체보다는, 원래 이제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논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태평양, 그 IPEF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끼리의 그 공급망 협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과 별도로 IPEF는 마치 그 무슨 FTA 하듯이 그런 경제 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그 서로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여기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 없이 한번 줄여보자라는 게 이 IPEF를 통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바고, 또 다른 IPEF 국가들, 뭐 동남아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가들은 그건 굉장히 좋은 명분이고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가시적인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대신 그러려면 그중에 시장이 제일 큰 미국이 좀 그 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좀 특혜적인 그 접근권을 줘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미국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약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이번 IPEF가 미국 입장에서 그런 양보를 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논의만 계속 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그 IPEF는 결국 미국의 입장이 이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느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IPEF에서 우리가 얻는 또 혜택은 뭔지, 효과는 뭔지도 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과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관계 좀 개선될지 여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될지, 또 개선된다면 어떤 또 경제적인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보면 약간 미중 관계 좀 종속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받고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예. 일본 역시도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기 어렵고 또 한일 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미중이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조금 잘해보자라는 선언을 한 셈이니까 조금 풀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 어렵다라는 건 이미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포 없이 이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좋은 서로의 파트너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일본 역시도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한중, 한일, 일중 또는 한중일 그 사이에서 서로 좋은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세계 그 자유무역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테고 그렇다면 그때 누렸던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얻어내야 될 텐데 그 한중 간에 지금 막혀서 좀 우리가 손해봤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나마 그런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납니다. 일본과는 우리가 좀 어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협력 부분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본과 우리는 훨씬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좀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좀 저부가 가치 산업 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만 한일은 어차피 미국과 서로 끈끈한 그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생태계를 좀 살리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IPF도 그렇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가 결국은 공급망에서 위험이 생겨서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진 일을 막자라는 게 그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경제지에서 한국은 끝났다. 피크 코리아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라고 일본 경제지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뭐 한국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피크 차이나 피크 재팬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몇 주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장 잠재력 또는 잠재 성장률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제 2% 아래, 좀 있으면 1% 아래로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크던 경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피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본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노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자본은 요즘 전 세계가 다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이 별로 없고 그런데 노동력의 이동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쪽에서 즉 인력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런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이 이미 겪었던 이야기거든요. 또 중국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미국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피크 시점이 있는데 일본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시점에 온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의 리즈 시절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능 날이니까요. 잠시 뒤에 많은 수험생들이 나올 텐데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